네, 반갑습니다. 주부교실 담당 교육자 이창선입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 주부교실 주부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회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주씩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주부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이곳 홍보관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님을 위해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하여서 주부교실 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부교실은 우리 교회 교우님들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학기 주부교실 9번째 강의로 섬겨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강명숙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조선 왕조의 역사와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일단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교회가 1885년에 처음 1885년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1895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교인들이 한 장감 합해서,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합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될까요? 1000여 명이 아니라 그렇죠.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선교사와 직접 닿거나 그들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음으로써 교인들이 됐지만 정말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교육도 열심히 하고 의료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육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각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던 전통적인 유교적인 전통,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고 있는 불교라든가 민간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늘기 시작한 것이 청일전쟁 이후 그 다음에 노일전쟁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왜 들어왔느냐 하는 내용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의 통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은 것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 때문에 교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교회 가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와서 선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프시냐고, 몸이 아프면 교회에 나오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장소이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예전에는 신문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이렇게 널리는데 광고에 보면은 영업사원을 모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다른 것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것이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 뭐냐 하면 원산 부흥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흥 운동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고, 그 기도회가 발전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평양에서도 이걸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는데, 평양에서도 형식은 회개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원산부흥 먼저 갈게요. 이제 이 원산부흥이 시작한 거는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만주에서 온 남감리교 선교사가 원산에 와서 기도회를 열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만주나 중국에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1900년부터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커다란 서양인 박해운동, 그리고 들어가면 서양인이라는 게 그 당시에 선교사거나 아니면 외교관이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또 하나 중국은 반기독교 운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는 청나라 때부터 이루어진 건데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기독교 개혁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반기독교 운동도 카톨릭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선교를 세계적으로 하게 되니까 카톨릭도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중국의 서양의 문화를 많이 전해줬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실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보고 와서 카톨릭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랬는데 그것이 중간에 끊겨요. 그러니까는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교회도 만들어졌고 많은 신자들도 있었을 텐데, 이 교회가 중간에 청나라에서 서양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박해를 하게 되니까 교회가 다시 중국 것이 됐어요. 근데 이 수도원이나 이런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중국인들이 다시 나누어 가지게 돼서 거기서 중국인들이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다시 청나라 말기에 들어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몇백 년, 그동안 한 200년 되거든요. 탄압해서 카톨릭이 나간 게 한 200년 동안 자기 땅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내놓으라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또 하나, 카톨릭이 이 중국에 와서 선교하던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많아요. 스페인 사람들도 많지만 프랑스 사람들도 많은데, 프랑스는 이 선교사들이, 카톨릭 선교사들이 선교비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프랑스 카톨릭은,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가 종교개혁을 안 했다 그러는데,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으로 카톨릭적인 종교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어느 정도 하지만 교직제도나 수도원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교황을요, 왕 밑에 둬요. 그걸 뭐냐 그러냐면은, 교황의 바빌론의 포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황청을 어디다 옮기냐면 아비뇽, 프랑스로 옮겨요. 그리고 그 교황을 누구 밑에 두냐면은 왕 밑에 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카톨릭 교회를 국가교회로 만들고 그냥 적당히 끝냈어요. 그랬는데 이걸 언제 가서 철저하게 만드냐면은 프랑스 대혁명 때 수도원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신부들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신부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외 나가게 되면 선교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무엇에 손을 댔냐 하면 아편에 손을 댔어요. 아편을 나눠주는 보급지로서. 그러니까 아편을 판 거예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내놓으라 그러고, 자기의 토지를 내놓으라 그러고, 그 나쁜 아편을 팔고, 이렇게 돼서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기독교가 잘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는 영국 선교사들, 성공의 선교사들, 미국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선교사가 가느냐면 한 5-6천 명 가요. 우리나라에 오는 선교사는 다 합해서 한 200여 명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게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보냈는데도 기독교가 안 늘어나요. 다들 실패하고. 그래서 만주에서 선교하던 이 여자 선교사도 그 어려운 의화단 난을 겪고 1903년에 우리나라로 와본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교가 좀 될까. 그리고 남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1895년경에 상해 밑에 있는 데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남감리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윤치호가 우리나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남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남감리교가 그러니까는 선교지 분할 때문에 강원도와 함경도 이쪽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서울의 서북부, 개성, 그 다음에 철원 이쪽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강원도 북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함경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원산 지방이 남감리교의 선교지가 된 거예요. 여기로 온 거예요.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와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를 인도해 준 사람은 하디였어요. 이 하디 선교사는 원래 의사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 선교사로서 왔어요. 근데 캐나다 YMCA에서 그 선교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마 중간에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도 여기가 남감리교 선교지니까 남감리교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돼서 이 남감리교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사들이 함흥지방에 많이 몰려있게 됐고, 그다음에 함흥이나 원산 이쪽은 그 함경도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이 발달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고,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이 하디가 그 기도회 준비를 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선교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는가 했더니 자기의 인종적 편견, 그러니까 자기는 백인이고 여기는 황인종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한 의사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굉장한 엘리트였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는 올 적에는 내 이 헌신해서 여기에 가서 선교를 하리라 하고 왔지만 또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월감이나 이런 교만함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선교를 못했구나 하는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벌어져서 원산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의 돈을 뺏었거나 아니면은 여자를 강간을 했거나 이런 일들을 가지고 했고, 그 중에 전도사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전도사가 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그 돈 만드는 주전소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국가에다 바쳐야 될 돈을 중간에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려주는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그 교인들은 자기가 들어와서 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원산 부흥 운동이 1903년에 여름에 일어났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1907년이에요. 그러니까 1907년 1월 달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몇 년이 걸렸느냐면 거의 3년 동안 3, 4년을 이 남감리교가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에서 개성으로. 개성은 남감리교의 본부가 있던 곳이에요. 이 본부, 그러니까 개성에서 서울에 있는 남감리교 교회로, 그 다음에 남감리교 교회에서 북감리교 교회로, 이렇게 해서 이 회개운동이 퍼져나가는데, 이 회개운동을 퍼뜨리게 그 남감리교 교회를 강력하게 준비한 사람이 윤치호예요. 근데 윤치호는 공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895년에 우리나라에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남감리교를 우리나라에 선교지로 삼아달라고 노력을 해서 남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선교사들은 서울에 있고 싶어해요. 서울이 중심지니까. 그런데 북장로교 같은 것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윤치호는 이 남감리교를 어디를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냐면 개성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해서 선교지도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우리나라 동부지방이라는 게 산악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기는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하려고 그래요. 그는 이제 또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개성의 개성 상인을 굉장히 주목했어요, 윤치호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원산에 있는 이 회개 운동을 개성으로 끌어왔고, 개성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에서 북감리교로, 그 다음에는 1905년 초반이 되면, 9월 달쯤 되면은 이게 이제 초교파적인 운동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그 선교사들이 연합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회개운동이라는 것이 정말 믿음을 향하는 운동이잖아요. 자기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정말 지독한 자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선교사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인 운동으로 죄송합니다.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초교파적인 운동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1905년부터, 근데 하드는 이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안식년이어서 미국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이 전국적인 회개 운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1900고 중간에 미국에서 온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선교회를 대표해서 프랜슨이라는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아일랜드나 그 다음에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적, 그러니까는 세계적으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거기에 이제 열정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1906년 말년쯤 되면 한 3개월간 전국적인 이 회개운동을 위해서 준비 기도회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길선주 목사가 내가 그러니까는 이 회개운동, 부흥운동에 어떤 뭐라 그럴까, 종으로서 활약하겠다고 하는 어떤 자기 표시를 하게 되고 공중에 그것을 공표를 해요. 이러면서 이제 1907년 1월 달에 그러니까는 1월이 되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사경회라는 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평양은 1907년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사경회를 했어요. 이 사경회를 하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이제 중심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몰려오니까 평양 사람들은 낮에는 참석을 못해요. 이렇게 저녁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경회를 열리고 있는데 사경회가 참 냉랭하게 벌어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회개운동을 좀 더 크게 확장시키고 전국적으로 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13일 그러니까 정오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 14일, 15일, 14일 날쯤 되면은 길선주 목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친구가 죽어서 그 재산을 정리하는 가운데 $100쯤 자기가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길선주 목사는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고요. 그 다음에 1907년이 되면 평양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되는 7인의 목사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장대현 교회를 맡게 되는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횡령한 거를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진짜 나쁜 짓 한 것까지 다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정말 회개하는 그 소리가 정말 높아져서 뭐 혼자 기도로 회개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 이렇게 벌어져서 13, 14일, 15일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 사경회가 회개 운동의 진원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평양에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들자 여기뿐만 아니라 평양에는 이제 공동 선교지여서 남감리교나 북감리교도 여기 들어와 있었거든요. 유명한 교회가 남산현 교회예요. 이 남산현 교회에 대해서도 부흥 운동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도 벌어져요. 이 당시에 윤치호가 대성학교 교장으로 와 있으면서 학교 중심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렇게 돼서 평양에 난리가 벌어지는데 이 얘기가 전국적으로 다 퍼지고 여기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부 다 전국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길선주는 서울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보면 그다음에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3일, 14일, 15일 여기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자, 15일 날 이제 이렇게 난리들이 납니다. 숭실대학, 평양 신학교, 전부 다.
그러니까 평양 전체가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재산 건지려고, 자기 생명 건지려고, 자기 아픈 거 고치려고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듭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903년에 일어나서 1907년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남감리교가 꾸준히 이걸 행해왔고, 그것을 받아들인 평양 장로교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감리교가 초기에 키웠고, 회개운동으로 키웠고, 이 회개운동을 평양 장로교가 전국적인 회개운동으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회개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흥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운동의 결과 부흥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자기 돈 빼먹고 자기를 강간하고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와서 사과하고 옛날에 뺏어갔던 돈 갚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회개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부흥이 일어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개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올바로 서면 부흥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보면 이 부흥운동을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결과적으로 보면 평양에, 그러니까 원산과 평양이라고 하는 두 지역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를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선교사의 회개를 시작해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의 회개로 이어져서 교인들의 회개와 중생이 이루어져서 본질적인 신앙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둘째는 남감리교 선교교에서 시작해서 미 감리교회 장로교회를 확산돼서 초교파 연합운동으로 벌어졌다. 결국 윤리적인 갱신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새벽기도회, 그 다음에 통성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회의 중요 회개 방법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본적인 방법인 것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교회다워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부흥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운동이 맞겠습니까? 부흥운동이 맞겠습니까? 저는 회개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 사회적 현실을 외면하고 초월적 신앙에 집착해서 교회가 비정치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운동이 비정치화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보냐면 회개운동을 부흥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비정치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국가가 어려워지면 국가의 어려움에 참여해야 되는 게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근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저는 여기서 있다고 생각해요. 근대는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거든요. 근데 이 사회의 껍데기는 뭘로 돼 있냐면 국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국가를 뭐라 그러냐면 민족 국가라고 그러고, 민족이 국가가 되면 뭐가 되냐면 국민이 되는 거예요. 민족하고 국민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국가를 못 만들면 민족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민족이 국가를 만들어 근대 국가를 만들면 그건 뭐가 되냐면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대를 이루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마 세계사 배우신 분들은 맨 처음에 르네상스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혁명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배웠을 거예요. 이 네 단계를 거쳐야지 근대 사회가 되고, 그것을 통합한 것이 뭐냐면 근대 국가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적인 개혁이 아니라 근대로 가기 위한 철저한 단계예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근대 사회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도 봉건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이 기독교가 철저한 회개운동, 개혁운동을 통해서 근대 교회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개신교회를 믿어도 그것은 껍데기만 개신교회예요. 그게 근대 교회예요. 근대 교회는 근대 교회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서양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교개혁은 독일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지만, 서양의 주요 국가, 근대화를 제대로 이룬 나라들은 다 종교개혁을 거쳐요. 영국은 영국대로 거쳐요. 우리는 영국의 종교개혁 그러면 헨리 8세가 아들 얻기 위해서, 이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성공회를 만들어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봐요. 그런데 영국은 성공회를 국가교회로 만들었지만 그 성공회가 개신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200~300년 싸워요. 그게 영국의 민주주의 발달사예요. 영국의 민주주의 발달사는 단순한 정치적인 발전이 아니라 교회와 국왕이 싸우면서 그 속에 의회를 집어넣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러니까 성공회가 개신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200년 정도 진짜 죽도록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민혁명도 잘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도 이룰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카톨릭으로 계속 나가요. 국교회로 나가요. 그런데 교황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자기 밑에, 국왕 밑에 두는 아브뇽 교황청을 둬서 카톨릭을 국가교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유혈혁명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 속에서 카톨릭은 교회를 다 국가에다 바치고 신부들은 봉급박쟁이로 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제대로 못하면 시민혁명이 어렵든지 산업혁명이 어렵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일 같은 나라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독일은 종교개혁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거는 근대로 가는 문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영주로 나눠진 정말 중세적인 국가였어요. 봉건적인 국가였어요. 영주가 몇 명이 되냐면 3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봉건 국가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영주가 300
3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2개 갖고도 난리치잖아요.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300여 명의 영주가 다스리는 봉건 국가였어요. 거기서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은 이런 영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다스리고 있던 땅 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왕이 있기는 있지만 실권은 누가 쥐고 있냐면 봉건 영주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독일을 지배할 수 있어서, 잘 아시는 면죄부도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아요. 그 정도로 독일은 봉건 국가였는데 거기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카톨릭의 착취가 심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독일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봉건 영주에서 끝나요. 봉건 영주가 종교개혁의 주도권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파문을 당해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파문이라는 거는 별건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종교에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출교시키는데 문제는 출교 다음에요. 누가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 당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파문 당하고 나면 출교를 당하는데, 출교 당하고 나면 뭐가 없느냐 하면 시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이거나 누가 때리거나 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파문당하고 나서 뿌리들이 선제우라는 사람이 납치해가는 식으로 해서 숨겼잖아요. 바르트브루트 성에 숨겨서 거기서 뭘 했냐면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우가 루터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보름스 종교회의를 통해서 영주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져요. 영주가 카톨릭을 선택하면 거기는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고, 카톨릭 영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신교를 선택하면 개신교 영지가 되는 거고. 이래서 루터 교회는 거의 진짜 딱 반만 독일에서 개신교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영주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뭐가 못 됐냐면 근대 국가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뭐 라인 동맹을 겪느니 뭐를 하느니 하는데 결국은 뭐밖에 안 되느냐 하면 프로이센이라는 독재 국가가 나와서 비스마르크의 철혈이라고 하는 피와 혈의 정책을 통해서만 뭘로 가냐면 근대 국가로 가요. 그러니까 독일은 1870년에 가서야 근대 국가를 이루는 아주 후진국으로 남아요. 학문적으로 후진국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후진국도 아닌데 독일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종교개혁을 제대로 못해서요. 종교개혁은 진짜 뭐냐 하면 중세라는 보편 교회를 뭘로 만드는 거냐 하면 근대 국가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그냥 교회개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도 근대 국가의 교회로서의 개신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아무리 우리가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근대에서 근대적인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교회인이 되지만 정말 근대 교회의 교회다운 교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개신교회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근대 교회에 그냥 지금 이대로 있으면 잘 믿으면 그냥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따른 시대적인 사명은 잊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회개 운동을 진짜 우리나라 교인들이 개신교인이 되는 밑받침이 되는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사 하는 분들은 그냥 부흥운동, 누가 이거 회개운동을 부흥이라고 명칭 지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게 그냥 부흥운동이라고 얘기되고, 특별히 제가 이 가져온 내용들은 박용규 교수님이 아마 총신에 계신 분 같아요. 총신에 계셨던 분 같은데 이분이 하는 전공자예요. 그 분야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쓴 것들을 제가 가져다가 요약을 했기는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다 부흥운동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저는 다 회개운동으로 고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은 회개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이 교회의 부흥을 좋아할 수만 없었던 상황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상이었어요. 그 당시 조선 왕조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해서 선교사들은 좋았는지 몰라요. 1895년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이 우리나라 조선 전체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당시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맨 첫 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요거 말고 일 없나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계신 이거 보시면 제일 첫 장에 1907년도에 한국 교회가 놓여진 상황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영규 교수님이 이거를 쓰면서 1903년에 3년 4년 이 당시에 그러니까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나라는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여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트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1904년 5년보다 더 위험했던 시기가 이 1907년이에요. 그러니까 1905년은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을사조약을 강요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뺏겨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외교권이 뺏긴 정도고 우리나라 정치는 누가 하고 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통감 정치로 1906년에 통감 정치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상당 부분이 일본인들이 간섭하게 되지만 1907년 같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진짜 망할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76년부터 이 1910년까지를 그러니까는 개항기 중에서 근대의 초기라고 보거든요. 근대의 초기라고 이 개항기라고 나누는데, 이 개항기가 우리나라가 진짜 근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그 기간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가 왕도 있었고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근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무너진 해가 언제냐면 1907년이에요. 1907년 보시면 1905년부터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을 하는데요. 화폐 개혁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유기전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상들이 돈이 없어서 국가에 돈 빌려달라고 난리 법석을 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화폐개혁을 일본인이 들어와서 메가다라고 하는 고문이 들어와서 이 화폐개혁을 주도를 해요. 근데 화폐개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도 화폐개혁을 여러 번 했어요. 당오전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 뭐 상평통보나 뭐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어떻게 그 화폐 개혁을 하느냐면요. 옛날 돈 그냥 다 없애버려요. 옛날 돈을 그냥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돈이, 그러니까 옛날 돈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재산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화폐 개혁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이제 봉건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는 이때도 1905년 화폐개혁 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냥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물건으로 바꿔요. 우리나라 개혁하는 사람들 물건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돈이 하나도 없게 거의 그러니까 이제 화폐개혁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일본 사람은 요때 돈을 엄청 사들여요. 물건 주고. 중국 사람도 중국 상인들도 나중에 그걸 눈치채요. 그래서 돈을 받아들여요. 나중에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어떻게 했냐면 1대1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은 잔뜩 갖고 있는데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상인이 몽창 망했어요. 그 다음에 통감정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정치가 점차적으로 일본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것을 못 참아서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보냈어요. 헤이그 회의에 밀사를 보내서 우리가 을사조약을 맺은 것은 일본의 강요이고 불법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독립국가이고 외교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걸 했는데 이미 이거는 누가 인정을 안 하느냐 하면 미국과 영국이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을사조약이라는 것이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권만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후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8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키는 방법으로 얘기됐던 게 뭐냐면 벨기에식 중립파예요. 그러니까 벨기에는 누가 지원해줘서 독립을 유지하냐면 영국이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벨기에라는 나라가 되게 조그매서 맨날 프랑스에 당하고 네덜란드에 당하고 이렇게 해서 독립이 어려웠어요. 이거를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참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를 딱 잡고 벨기에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러면서 유럽 외교와 정치에 관여를 하는 방법으로서 벨기에를 중립화로 독립을 시켜놨거든요. 이 방법을 우리나라에 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7, 8명이 우리나라는 이 벨기에식 중립화를 통해서 독립을 지켜야 된다고 1880년대부터 떠들었어요. 이게 국제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외교권만 가지고 우리가 이들의 개혁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지해요. 그것이 뭐냐면 테프트 가스라 조약이에요. 비밀로 인정해 줘요. 그다음에 영국은 이전부터 그래왔고 영국은 우리나라의
대등한 외교 안 해요. 우리나라는 공사 파견 안 해요. 영사만 파견하지. 그러니까 외교는 우리나라를 한 단계, 그러니까 초기에는 중국 밑에 있는 나라로 봤고 나중에는 일본 밑에 있는 나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영국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외교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교권만 가져가고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의사보호조약 맺자마자 그 다음날 갔어요. 공사가.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밑에 들어가는 것에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헤이그 밀사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그래도 국제 외교의 장에 가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표로 나가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중간에 많은 그 노력을 해서 뭐 신문에도 알리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알리기는 알리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원을 받는 나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헤이그 밀사를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고종은 어떻게 됐느냐? 왜 정식의 외교관계로 맺어진 조약을 지키지 않느냐? 당신은 불법을 했으니까 황제의 지위에서 내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황제가 1907년에 하야를 하고 아들이 순종이 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황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때부터는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냐면 차관이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고문이라 그래서 아무리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해도 우리나라 관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밑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우리나라에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나라 사람은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주머니에 돈 들어가거나 자기가 높아지거나 출세를 하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다 팔아먹었어요. 이거를 보고 있던 사람이 윤치호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는 것이 개인적인 부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독교인부터 고치자라는 것이 회개운동이었고 그 회개운동을 키우려고 정말 1903년 여름부터 끊임없이 그것을 남감미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게 만든 게 윤치호예요. 지금 윤치호는 친일파의 대두가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윤치호가 이 시기까지, 일단은 이 시기까지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게요. 이 시기까지 국가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남감리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진짜 얼마나 국가가 어려웠느냐 하면 여기 제가 1907년에 군대 해산했다 그랬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하루 만에 다 해산됐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1876년에 개항을 하면서부터 가장 열심히 한 개혁이 뭐냐면 군대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식 호리모토 데려다가 제식훈련에서 별기군 만들었고, 그것이 안 돼서 또 이모군란 했다가 그 다음에 청나라가 들어와서 또 개혁을 해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연무공원 만들어서 개혁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을미사변이 벌어지죠. 을미사변이 벌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군대 개혁하고 왕실 경비대 만들고 해요. 그런데 러시아가 1898년에 그냥 슬그머니 나가버려요. 이거는 일본하고의 만주 문제 때문에 이제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나가버려요. 나가버리고 나서 우리나라 그 고종이 진짜 군대 키우는 데다가 온갖 정성을 다 들여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총이나 무기도 많이 사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키우는데 가장 열심히, 왜냐하면 왕은 자기 생명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무지무지 열심히 개혁을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군대 해산하고 명령했는데 딱 없어졌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군대 해산하고요. 군대 해산하는 날 서울에서 바리케이트 가지고 조금 싸웠어요. 그게 우리나라 군대의 저항 전부예요. 한 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해산당하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해산당하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도수훈련 했어요. 도수훈련이 뭐냐 하면요, 강 건너가는 훈련이요. 강 건너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다 벗고 무기 다 내려놓고 가야 되죠. 도수훈련 한다고 우리나라 군대를 모두 강가에다 갖다 놓고, 그렇지 않은 군대도 좀 있었겠죠. 강 건너 보내고 끝. 이게 우리나라 군대 해산이에요. 이렇게 돼서 군대마저 싹 없어진 상황이 1907년 상황이에요. 교회에 사람 늘었다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사람이 복작복작한다고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부흥이란 말을 써서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가 회개운동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상황 자체가 국가가 외교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외교권 정도 뺏긴 게 아니라 국가가 망한 상황이에요. 지금 1907년은. 이 다음에는 거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거야 라고 1910년 경실 궁지하고 그러니까 총독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1907년에 끝난 거예요, 국가가. 그런데 교회가, 국가가 이렇게 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누가 부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안 하는지, 저는 이게 정말 속상해요. 근대 국가의 교회는 근대 국가의 교회여야 해요. 그것이 국가가 그것을 다스리건 관리하지 하건 안 하건 간에 근대 시기의 교회는 근대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는 사회적인 사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싹 없어졌어요. 그 부분이 그냥 교회가 늘어났다.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커졌다. 그다음에 조직적으로도 완성됐다. 뭐도 됐다. 뭐 그다음부터는 선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로 끝나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가면 교회는 국가 대신에 노릇을 해야 돼요.
그것이 평양교회가 했던 노력들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이라든지 길선주 이런, 그 다음에 1919년에 평양을 많은 목사님들이 독립운동에 3.1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근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1907년에 이렇게 그 군대가 다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의병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전까지의 의병은 한 2번 정도 이렇게 크게 의병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는데 1895년에 10월 달에 우리나라 왕비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죽었잖아요. 정말 모욕적인 죽음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칼 맞아 죽은 정도가 아니에요.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모욕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을미의병이 생겼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의병들은 1907년에 정미의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의병이 활동하냐면 추수하잖아요. 추수 끝나고 그 다음에 농사 들어가기 전까지 요 시기에 하는 거예요. 그냥 의병이 되면 그냥 쭉 의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수 끝나면 농한기잖아요. 그때 의병활동 하다가 농번기가 시작되면 다시 농민으로 돌아가서 그냥 농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의병운동이 언제까지 벌어지냐면 을사의병까지는 그렇게 벌어져요. 그런데 1907년 정미의병은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이 당시 되면 의병장들도 평민의병장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가 해산됐잖아요. 군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들이 의병 속에 스며들어요. 그 전까지는 동학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 의병 속에 들어가지만 이때가 되면 군인들이 의병 속에 들어가서 이때부터는 철저한 전국적인 의병운동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의병운동을 일본은 철저하게 탄압하죠. 이게 1909년부터 일어난 남한 대토벌작전이에요. 이렇게 돼서 정말 이 시기에 교회가 늘어날 시기에 교회가 부흥될 시기에 나라는 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10년에 망했어요. 8월 달에. 그러면 여기서 교회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말 민족운동을 해야 됐겠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이런 운동에 들어가고 하물며 선교사들도 이렇게 민족운동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대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은 어떤 외교 정책이에요? 일본을 지지하는 외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선교사가 우리에게 와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만들어주고 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선교사예요. 이 땅의 교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돌아가면 미국인이에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외부인으로서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교사를 볼 적에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100주년 기념교회는 선교사의 묘원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사를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모든 것을 잘했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이제는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개신교회가 정말 이제는 회개운동으로 거듭나야 되고, 근대 교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이 부흥운동을 보는 제 입장입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입장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제가 한 70년 살면서 한 50년은 역사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역사를 하면서 살면서 제 양심적으로 제 양심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회개운동은 다시금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또 조선왕조의 말년의 역사와 또 1907년 또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교회에서 부흥운동 이야기 많이 했는데 2주간의 귀한 강의를 통해서 부흥은 회개의 결과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또 알게 되었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처음에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들어왔는데, 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진정한 교인으로 변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때 다시금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2학기 주부교실이 종강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오교구 섬기시는 이대훈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과 클래식 음악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십니다. 마지막 강의에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간의 강의를 통하여서 또 조선 왕조의 역사와 1907년 또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커지고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에 현상에 집착할 때가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것이 시작된 배경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회개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온전한 회개가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 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2학기 주부교실 9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